안녕하세요. 롯데그룹 수험생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언어이해 파트 같이 공부하게 될 강사 김지영이라고 합니다. 자, 언어이해 파트는요, 크게 4가지 정도 분야로 문제가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독해 문제, 그래서 어떤 긴 주어진 지문을 읽고 이것과 관련된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거고요. 두 번째는 빈칸에 들어갈 내용이나 접속어, 이런 것들을, 단어, 이런 것들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어진 문장들을 순서에 맞게 배열하는 배열 문제, 그 다음에 글의 서술 방식이나 어떤 구조로 글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그런 문제들 위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독해 부분 같이 공부를 하면서요, 우리 어떤 식으로 문제 풀어나가면 빠르게 읽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독해 파트입니다. 지문이 좀 긴데요. 이 지문을 먼저 보기보다는 지문과 관련된 문제를 먼저 확인을 하시면서 내가 이 지문을 이런 부분 중심으로 읽어야 되겠구나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지문을 읽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문제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지문에서는요. 자, 이 지문에 연결된 문제가 3개나 됩니다. 자, 문제만 한번 봤더니요. 위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자, 내용 일치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먼저 선달을 보시고 여기에 키워드를 잘 체크를 해 놓으신 다음에요. 그 지문 읽어 나가는 과정에 아까 본 키워드가 기억이 나시면 그 키워드 앞뒷 문장 잘 확인을 하셔서 내용 일치 여부 찾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연결된 문제는 기억에 해당하는 사례입니다. 자, 이렇게 기억, 니은 어떤 부분에 대한 밑줄을 쳐놓고 그거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요. 사실 그 부분만 앞뒤만 잘 읽어봐도 문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한자성어입니다. 아예 한자로만 나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내가 앞뒤 문장, 문맥상 정확한 표현들, 한자성어 많이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은 우선 내용일치 문제를 풀기 위해서 1번부터 4번까지의 선다에 키워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네요. 마중물 효과는 처음 정부에서 시행되어 점차 우리 생활 전반에까지 그 영역이 확대되었다. 자, 마중물 효과에 대한 이야기고요. 정부에서 시행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마중물 효과 정부 시행 이 정도 저는 체크를 해놓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보시면 기업은 단기간의 이윤 증대라는 목표를 위해 마중물 효과를 이용한다. 자, 그럼 기업의 목표가 되겠죠. 마중물 효과의 목표. 자, 세 번째는요. 마중물 마케팅을 이용하여 이윤이 증가되지 않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경우도 있다. 자, 여기는 저 같은 경우에는 마중물 마케팅 오히려 감소 이런 부분 체크할 것 같고요. 자, 네 번째는 상품을 구매하지 않으면 제공되는 혜택만 누리려는 소비자들에게 마중물이 독점될 경우 기업의 이윤 창출은 어려워진다. 자, 이거는 혜택만 누리려는 소비자들이 독특한 키워드가 되겠죠. 자, 그러면 내용일치 문제가 가장 전체적인 흐름 파악이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에 초점을 맞춰서 읽되 중간에 기억 부분, 가로 부분 있으면 바로바로 문제 찾아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글 읽어보도록 할게요. 과거 수도시설이 보편화되기 이전에는 가정마다 수동펌프로 물을 끌어오려 사용했는데 펌프질만으로는 물을 끌어올리기 어려워 물 한 바가지를 넣어 펌프질을 했다. 이때 펌프에서 물이 나오게끔 도와주는 소량의 물이 바로 마중물이다. 자, 이렇게 마중물의 뜻 나왔고요. 자, 결국 말하고 싶은 건 요거죠. 마중물 효과. 마중물과 같이 작은 자극이 원인이 되어 더 큰 효과를 일으키는 것을 마중물 효과라 한다. 바로 이게 이 글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제재입니다. 바로 이 마지막 줄에 밑줄을 쳐주셔야 되겠죠. 글이 길어질수록요. 단락별로 중심 문장 키워드 를 밑줄을 쳐가면서 읽는 게 나중에 내가 내용일치 문제나 유추 문제를 풀 때 다시 빠르게 2단락인지 3단락인지 바로 와서 찾을 수 있는 그런 힌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중심 문장 마지막 줄에 밑줄 치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단락 봤더니 처음 정부의 마중물 효과는 자, 우리 정부의 마중물 효과 키워드 1번에서 봤죠? 그럼 집중을 하고 읽으면 됩니다. 경제 불황의 극복을 위해 일시적으로 재정 지출을 확대하거나 재정 수입을 감소하는 등의 자극을 주어 경제 활동을 활성화시켜 침체된 경기가 회복되도록 하는 것이었다. 바로 우리 첫 번째 문제에 있었던 1번 보기에 해당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읽었고요. 이런 마중물 효과는 정부의 경제 활성화 정책을 넘어 장학사업 같은 사회 분야 및 기업의 마케팅 활동 등 우리 생활 전반의 영역이 확대되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네네, 연결해 보면요. 특히 기업은 마중물 효과를 마케팅 전략으로 활발히 사용하게 되었다. 자, 기업의 마케팅 효과, 마중물 효과를 마케팅에 연결된 게 다음 단락에 이어지겠죠. 그러면 이 정부의 효과, 첫 번째 줄 밑줄을 쳐주셔야 되고 3단락에서는 기업의 마중물 효과, 바로 밑줄을 치시면 되겠죠.
자, 기업의 마중물 효과를 통해 도달해야 하는 목표는 단순한 단기간의 이윤 증대가 아니다. 기업은 다양한 종류의 마중물을 이용해 타사 제품에 비해 자사 제품이 가지고 있는 제품의 가치를 홍보하여 자사 제품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높이려 한다. 자, 이거 우리 내용 일치 문제 2번에 있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기업은 단기간의 이윤 증대라는 목표를 위해 마중물 효과를 이용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단기간의 이윤이 목표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번에 틀린 거 우리 바로 고르고 나머지 부분은 확인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편하게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3단락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마중물 효과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다양하게 마케팅 종류로 설명을 했고요. 자, 이렇게 대충 내용이 확인이 됐으면 다음 단락 중심 내용 찾겠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마중물 마케팅이 항상 성공적인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니다. 자, 부정적인 이런 기업의 마중물 효과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건가 봐요. 자, 그래서 마지막 단락 넘어갔더니 그러나 이런 이런 위험을 알면서도 지금도 많은 기업에서는 소비자의 지갑이 열리기를 기대하며 다양한 마중물을 동원하여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 그러므로 소비자는 할인이나 끼워주기 같은 기업의 땡땡식 가격 정책에 흔들리기보다는 끼워주기 기업이 당장의 이런 이익만 추구하는 이런 임시변통에 간사한 이런 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가격 정책이겠죠. 자, 그러면 우리 세 번째 문제 연결돼 있던 한자 성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기 1번에 있는 거는요. 달, 감자에 감탄, 고토, 쓸 고자입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그거겠죠? 자, 두 번째는요. 호구지책입니다. 먹고 살기 위한 계책이죠. 자, 세 번째는 동가홍상, 그대로 하면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 그 뜻이고요. 네 번째는 조삼모사입니다. 이 원숭이들한테 먹이를 아침에 3개 줄까 저녁에 4개 줄까 그랬더니 화를 냈는데 저녁에 3개 주고 아침에 4개 주고 이랬더니 좋아했다라는 간사한 꾀로 단순히 속이는 이런 것들을 조삼모사라고 그러죠. 그래서 4번에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은 기억 찾아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되겠네요. 자, 결국에 기업 부분을 확인을 해봤더니 우리 정부의 마중물 효과 처음에 있었던 두 번째 단락이었어요. 그러면 이 정부의 마중물 효과는 뭐였죠? 정부가 불황정책, 경제 불황정책을 펼친 게 마중물 효과였었죠. 자, 그러면 경제 불황에 대한 정책, 정부의 정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1번 보시면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가 지원 컨설팅, 이거 역시 경제 불황 정책 중에 하나죠. 두 번째는 대학원생들의 학비 부담을 줄여 학업에 전념하도록 학자금 지원 정책, 이거는 경제 불황 정책이 아니라 학생들에 대한 학비 부담을 줄여주는 거죠. 바로 관련되지 않은 답이 되겠네요. 3번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킨다. 4번도 자동차 시장의 활성화 및 환경을 지킨다. 그래서 전부 다 경제 활성화 정책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지문을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문제 먼저 보시면 윗글을 읽고 추론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기억에 들어갈 거, 예술작품을 보는 관점이 다른 하나. 자, 그러면은 요 관점, 그 다음에 기억에 들어가는 건 기억 부분 보고 풀 거고요. 추론할 수 있는 것도 키워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론 문제 1번이에요. 낭만주의적 관점에서 인정받는 예술가는 감상자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감상자로부터 난해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자, 그러면 여기서 키워드는 낭만주의적 관점, 감상으로 난해하다는 평가, 뭐 이런 건가 봐요. 그죠? 두 번째는 고전주의 관점이네요. 정해져 있는 형식과 재현 내용 등을 따르는 작품을 가치 여기므로 형식과 내용이 평가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 고전주의 관점은 형식과 내용이고요. 세 번째, 보편 규칙을 따른 작품에 대해 고전주의 관점에서는 높게 평가하는 반면 낭만주의에서는 진부하다고 평가한다. 고전주의는 높게, 낭만주의는 진부하게 보편 규칙이요. 네 번째는 고전주의적 관점에 따라 작품을 올바르게 감상하기 위해서는 작품 관람 전에 예술가의 창작 의도에 대한 예습이 필요하다. 자, 고전주의를 뭐라 연결시켰죠? 예술가의 창작 의도 이야기와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고전주의적 관점에서는 보편적 규칙에 따라 고전적 이상에 일치시켜 대상을 재현한 작품에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 반면 낭만주의 관점에서는 예술가 자신의 감정이나 가치관, 문제의식 등 자유로운 방식으로 표현한 것에 가치를 부여한다. 자, 그럼 1단락의 중심 내용 밑줄 칠 거는 바로 고전주의 관점에선, 반면 낭만주의 관점에서는 이거는 각각의 관점 이야기한 겁니다. 자, 2단락 넘어가시면 그렇다면 예술작품을 감상할 때 어떤 관점을 취해야 할까? 자, 질문 나오면 요거에 대한 답을 찾으시면 되죠.
예술작품을 감상한다는 것은 예술가를 화자로 보고 감상자를 청자로 설정하는 의사소통 형식으로 가정할 수 있다. 고전주의적 관점에서는 자 이렇게 대조 관계로 연결을 하니까 항상 대조에 짝이 되는 거 찾아 나가시면 중심 문장이 되겠죠. 자, 고전주의 관점 체크를 해두셔야 되겠죠. 재현 내용과 형식이 정해지기 때문에 화자인 예술가가 중심이 된 의사소통 행위가 아니라 청자 중심이 된 의사소통 행위라 할 수 있다. 자, 우리 고전주의 관점에서 이야기했는 자, 요게 어디와 관련된 건지 살펴봤더니 자, 2번 같은 경우에 보시면요. 추론 문제에서 고전주의는 정해져 있는 형식과 내용을 따르는 것 때문에 형식과 내용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얘기했죠.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이단락의 청자가 중심이 된 의사소통 행위고요. 즉 다시 설명했을 때 예술작품 감상에 있어서 청자인 감상자는 보편적 규칙과 정형적 제한 방식을 통해 쉽게 예술작품을 수용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고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돼서 2번에 추론할 수 있는 게 돼버렸습니다. 자, 그럼 계속 읽어나가면서 나머지도 확인을 해볼게요. 그런데 의사소통 상황에서 청자가 중요시되지 않는 경우도 흔히 발견된다. 가령 자 예를 들었네요. 스포츠 경기를 볼 때 주변 사람과 관련 없이 자기 혼자서 탄식하고 환호하기도 하고 또 자 기억과 같은 특정한 청자를 설정하지 않는 발화행위도 존재한다. 특정한 청자를 설정하지 않는 발화행위 자 기억 문제 한번 갔을 때 혼자 얘기하는 것 누가 듣기를 바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자 보기 중에 독백이 혼자 말하는 의사소통 행위겠죠. 자 그럼 이 문제도 풀었고요. 낭만주의적 관점에서는 자 이제 낭만주의적 관점입니다. 예술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것도 이와 유사하다. 낭만주의 관점에서는 예술작품을 예술가가 감상자를 고려하지 않은 채 자기 생각이나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한 것으로 보아야만 작품의 본질을 오히려 잘 포착할 수 있다고 본다. 이거 추론 문제의 첫 번째에 나와 있는 거죠. 배려를 하지 않는 거예요. 난해하다는 평가를 받는 게 아니라. 자, 낭만주의적 관점에서 올바른 작품을 감상하기 위해서는 예술가의 창작 의도나 창작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비록 관람과 감상을 전제하고 만들어진 작품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가치는 작품이 보여주는 색채나 구도, 감상자의 경험을 통해서만 파악되는 것이 아니다. 현재 추상회화의 창시자의 한 명으로 꼽히는 몬드리안의 예술작품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추론 문제 역시요. 1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감상자들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죠? 대부분이란 얘기는 없었고 3번 같은 경우에도 고전주의적 관점에선 보편적 규칙이 좋은 평가를 받겠지만 낭만주의에선 진부하다. 이걸로 연결 지을 수는 없습니다. 낭만주의에서는 그것을 보편적인 규칙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4번 같은 경우에도 예술가의 창작 의도는 고전주의적 관점이 아니라 낭만주의 관점에 해당이 되는 거라 유출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술작품을 보는 관점 이 친구들의 한번 이야기를 볼게요. 승현이가 봤습니다. 몬드리아의 작품을 봤는데요. 아무리 봐도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더라. 친절하지 못한 작품이라고 비판을 합니다. 그럼 고전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애예요. 자, 태준이 같은 경우에도 감상자가 작품을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가치가 떨어지는 거지 역시 고전주의 관점이죠. 자, 동진이 봤더니 나는 예술가 자신이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표현하는 게 가치 있다 생각해. 바로 동진이가 낭만주의 관점이니까 동진이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 지문도 세 문제가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알 수 있는 내용, 그 다음에 괄호 안에 들어갈 접속어, 그 다음에 문맥상 기억부터 리을이 혼자 이질적인 거를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알 수 있는 내용 키워드를 한번 볼게요. 내용일치나 유추 문제는 키워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강계부로 잠입하기 위해 황첩 위조에 체크하시고요. 인삼은 우리나라 고유 특산품으로 정부는 상인들의 매매와 수출을 장려하였다. 자, 인삼을 정부가 장려하였다. 요 정도고요. 3번에 중앙 비변사에서는 심상에게 합법적으로 인삼을 판매한 백성이 어느 지역 사람인지 알 수 있었다. 자, 비변사에서 알 수 있었다고요. 삼상들은 외관에서 인삼을 판매하는 것이 한양에서보다 2배 이상의 이익을 남길 수 있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관심이 적었다. 자, 이거서는 한양보다 2배 이상의 이윤, 관심이 적었다. 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문제 풀어본다는 느낌으로 지문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인삼은 한국 고유의 약용 특산물이었으며 약재로서 효능과 가치가 매우 높은 물건이었다. 중국과 일본에서는 조선 인삼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인삼을 상품화하여 상업적 이익을 도모하는 상인이 등장하였다. 자, 이런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에 전문 상인이 등장했다는 거죠. 그러면 괄호 안에 들어갈 인과의 접속어 들어가야 되겠네요. 자, 괄호 안에 들어갈 문제 인과의 접속어를 봤더니 따라서가 인과의 접속어가 되겠죠. 자, 이렇게 쉽게 한 문제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특히 개인 자본을 이용하여 상업활동을 하던 사상들이 평안도 지방 송도를 근처로 하여 인삼 거래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는데 이를 삼상이라고 하였다. 자, 삼상의 정의가 나왔어요.
인삼은 매우 희귀한 물품이었으므로 조선 정부는 인삼을 금수품으로 지정해 자유로운 매매와 국외 유출을 억제하였다. 자, 요게 우리 유추 문제에서 2번에 나왔던 거죠. 장려하였다고 그랬는데 억제했습니다. 자, 2번 틀렸고요. 대신 삼상의 인삼 매매를 허가해주고 그에 따른 세금을 거두어들였다. 또한 삼상의 특정 지역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하였다. 가령 평안도 관계 부분과 이런 개마고원 백두 지역에 인삼이 모이는 거점이었는데 삼상이 이곳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여행직면서 황첩을 발급받아야 했다. 자, 황첩 얘기 여기 나오네요. 그리고 관계부에 도착할 때까지는 관계부를 관할하는 평안도 가명은 물론 평안도의 주요 거점에서 황첩을 제시해야 하였다. 관계부에 도착해서는 관원에게 황첩을 확인받고 매입하려는 인삼을 신고한 뒤 그에 따른 세금을 관계부에 선납 한 후에야 비로소 인삼을 구매할 수 있었다. 관계부는 세금 납부한 삼상의 명단을 작성하고 이들이 어느 지역에 어떤 사람과 거래하였는지 거래량은 얼마인지 일일이 파악하여 중앙의 비변사에게 보고하였다. 아, 이게 바로 유추 문제 3번 내용이죠. 그러니까 비변사에서 이거를 다 관리하고 있었으니까 인삼을 판매한 백성이 어느 지역 사람인지 이런 거를 알 수 있겠구나. 유추할 수 있는 거죠. 네, 바로 3번에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자, 계속 보도록 할게요. 황첩이 없거나 거래량을 허위 신고한 삼상은 밀매업자인 잠상으로 간주돼 처벌받았으며 황첩이 없는 상인의 거래를 허가한 관계부사도 처벌되었다. 삼상은 이렇게 사들인 인삼을 경상로 동네의 외관으로 가져가서 외인들에게 팔았고요. 이때도 심상은 동네부에 세금을 내야 했으며 인삼도 개시 때만 가능했다. 그래서 자, 마지막 단락 봤더니 까다로운 절차와 세금, 인원수 제한에 따라 많은 상인들이 합법적으로 인삼 매매와 무역을 포기하고 잠상이 되었는데 결국에 합법적으로 할 때보다 더 많은 이윤을 얻었고 네, 이랬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요 외관에서 인삼을 파는 요 4번 보기에 관련된 게 바로 네, 여기 4번의 유추 문제의 4번이었죠. 그런데 다른 지역의 인삼 판매는 관심이 적었다라는 내용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4번은 틀린 것이고 1번 같은 경우에도 황첩 얘기는 나왔지만 이거를 위조하는 사람들이 많았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으니까요. 자, 이제 마지막인 기억부터 리을, 문맥상 이질적인 겁니다. 자, 금수품 나라에서 막은 거죠. 황첩 나라에서 증명서 발급한 막기 위한 거였죠. 잠상은 몰래 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디귿 혼자 다르고요. 개시 역시 이때만 가능하게 해주는 정부의 통제 아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번만 밀매와 관련된 거겠죠. 자, 다음 지문도 문제 먼저 보면은요. 내용일치 유추 문제, 그 다음에 기억 니은에 들어갈 접속어, 그 다음에 서술 방식입니다. 자, 서술 방식은 이 글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는지를 파악하는 문제예요.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연결되어 있는 내용일치 문제 키워드를 볼게요. 과자 A의 가격이 오르자 과자 B의 판매량은 10% 증가하였고 C의 판매량은 20% 증가했다면 A, C를 동일 시장으로 확정할 가능성이 크다. 자, A가 오르자 C가 20%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A, C가 동일 시장으로 획정된다. 이거고요. 2번은 정부는 기업결합의 심사 과정에서 시장의 범위 획정을 통해 수평결합, 수직결합, 혼합결합 중 그 결합의 형태를 규명한다. 자, 이게 바로 시장 범위 획정을 통해서 세 가지로 규명한다고요. 세 번째는 기업 결합이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명되면 이런 결합을 즉시 위법으로 판단하고 시정 조치를 부과하게 된다. 자, 뒷부분 체크를 하면 되겠죠? 이런 경우에 위법으로 판단하고 조치를 한다. 네 번째는 기업 결합에는 효율성 증대나 비용 절감 같은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시장의 경쟁 제한이나 소비자 이익 침해 등의 역기능도 있으므로 정부의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이거 역시 법적 조치의 필요성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우리 틀린 거 읽으면서 골라보도록 할게요. 둘 이상의 기업이 자본과 조직 등을 합하여 경제적으로 단일한 지배체제를 형성하는 것을 기업 결합이라고 한다. 정의 나왔고요. 기업은 이를 통해 효율성 증대나 비용 절감, 국제 경쟁력 강화 같은 긍정적 효과들 나왔습니다. 하지만 기업이 속한 사회에 역기능이 나오겠죠? 자, 그러니까 첫 단락은 기업 결합의 긍정 효과, 역기능 이 두 가지가 중심 문장이 되겠네요. 자, 나머지는 그런 거에 대한 예시입니다. 사실 중심 문장 찾을 때는 예시는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요. 자, 여기 30-40% 몇 퍼센트 이런 게 있으니까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시장 점유율이 30-40% 기업이 결합하여 70%의 점유율을 갖게 될 경우 경쟁이 제한되어 부당하게 가격을 인상할 수 있고요. 이것 때문에 순기능을 보호하는 한편 폐해를 가려내 차단하기 위한 법적 조치들을 강구하고 있다. 이게 바로 네 번째 내용일치 문제에 낸 4번 보기였죠. 정부의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바로 이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 가로가 들어가 있네요. 자, 법적 조치들을 강구하고 있다고요. 기업 결합의 위법성을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되므로 여러 단계의 심사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 조치들 중에서 조치를 강구하는데 그렇지만 이걸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된다. 서로 반대되는 이야기죠. 자, 그러니까 역접의 접속어를 한번 기억해 보시면 역접의 접속어는 보기 중에 2번, 3번 그러나 하지만이 우선 해당이 됩니다.
자, 이 심사는 기업 결합의 성립 여부를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여기서는 단일 지배 관계가 형성되었는지가 관건이다. 자, 그래서 예컨대 주식 취득을 통한 결합의 경우 취업 기득이 피취득 기업을 경제적으로 지배할 정도가 안 되면 결합이 인정되지 않고 심사도 종료된다. 결합이 성립되면, 자, 앞에는 종료된다고 뒤에는 결합이 성립되면 이거 역시 역접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럼 두 번째 연결된, 둘 다 역접으로 돼 있는 문제 3번에 하지만 반면에, 자, 한 문제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정부는 그것이 영향을 줄 시장의 범위를 획정하므로 그 결합이 독일 내의 경쟁자 간에 이루어진 수평 결합인지 수직 결합인지 혼합 결합인지 규명하게 된다. 자, 이거 우리 유추문제 2번에 나온 거였죠.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는 어떻게 시장을 획정할 것인지인데 대개는 한 상품이 가격이 오른다고 가정할 때 소비자들이 이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여 다른 상품으로 옮겨가는가를 기준으로 한다. 민감도가 높을수록 그 상품들은 서로에 대한 대체제, 즉 소비자에게 같은 효용을 줄 수 있는 상품에 가까워진다. 이 경우 생산자들이 동일 시장 내의 경쟁자일 가능성이 커진다. 자, 요거 유추문제 1번 보기에 나와 있었죠. A 가격이 오르자 B는 10%, C가 20%라면 B보다는 A와 C가 동일 시장이 될 수 있겠구나. 대체제가 바로 C가 된다는 사실이니까요. 자, 그래서 유추문제 다 확인을 했고요. 이런 분석에 따라 시장 범위가 정해지면 그 결합이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지 판단하게 된다. 하지만 설령 그런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더라도 곧바로 위법으로 보지는 않는다. 자, 우리 나머지 3번 남았었죠? 근데 여기서는 즉시 위법으로 판단하고 시정조치를 부과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본문 내용은 바로 이러지 않는다. 정부는 항변할 기회도 주고 최종 결정을 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3번이 일치하지 않는 답이 되겠고요. 자, 서술 방식은 이제 전체적으로 봤으니까 이 글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한번 볼게요. 비교는 비슷한 거, 대조는 차이점입니다. 자, 비교와 대조를 통해서 이 둘을 정의 내린 거는 맨 처음 하나밖에 없어요. 기업 결합에 대해서 비교 대조를 가지고 정의 내린 거 없고요. 분류와 분석, 분류는 여러 가지를 기준에 따라 나눈 게 분류고요. 분석은 하나를 쪼개서 보는 거죠. 근데 이거는 여러 개를 나눈 거는 없습니다. 자, 예시와 유추요. 예시 같은 경우에는 가령 1단락에 있어요. 하지만 유추라고 하는 건 비슷한 속성을 가진 거를 가지고 이게 똑같으니까 나머지 요것도 똑같을 거야. 이게 유추거든요. 없습니다. 자, 정의와 예시 1단락 처음에 정의 나왔죠? 그 다음에 1단락 중간에 가령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둘 다 확인되는 4번의 답을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자, 역시 서남사와 관련된 일인데요. 자, 첫 번째 연결된 거는 내용일치 문제, 그 다음에 접속어 문제, 한자성어 문제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내용일치 문제 키워드 볼게요. 홍해는 조화에 관한 소상들의 미의식이 잘 드러나는 우리 고유의 건축 양식이다. 그러면은 홍해에 대한 거죠. 미의식. 홍해는 각 단면이 사다리꼴 모양이 되도록 목조 가설틀을 세우고 여기에 잘 다듬은 홍해석을 쌓아 반연형으로 만든다. 자, 홍해는 이렇게 만든다예요. 3번에 접착물질로 이어붙여 서로 단단하게 지지하고 있는 홍해가 그 물그림자와 어우러져 원을 이룬 모습은 자연합일의 미감을 형성한다. 바로 이런 홍해가 자연합일의 미감. 네 번째, 승선교는 홍해와 주변에 막도를 쌓아 올린 석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석축의 무질서함과 정갈한 홍해성이 서로 대비되며 조화를 이룬다. 승선교는 홍해와 석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조화를 이룬다.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문을 볼게요. 서남사 가는 길엔 독특한 미감을 자아내는 돌다리 승선교가 있다. 승선교는 번잡한 속세와 경건한 세계의 경계로 옛사람들은 산사에 이르기 위해 이 다리를 건너야 했다. 승선교는 가운데 무지개 모양의 홍해를 세우고 좌우에 석축을 쌓아 올린 다리로 계곡을 가로질러 산길을 이어준다. 홍해는 위로부터 받는 하중을 좌우 아래쪽으로 효과적으로 분산시켜 구조적 안정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예로부터 동서양에 널리 활용되었다. 자, 동서양에 활용되었다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그 내용일치 문제의 1번 보시면 우리나라 고유의 건축 양식이라고 나와 있죠. 근데 동서양에 널리 활용됐다고 한 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활용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틀렸네요. 홍해를 세우는 과정, 자, 이거 이번에 있었죠. 가설틀을 세우고 홍해석을 쌓아서 완전히 세워지면 가설틀을 해체하는 순서로 이루어진다. 홍해는 장대석의 단면을 사다리꼴로 다듬어 바닥에서부터 상부 가운데를 향해 차곡차곡 반원형으로 쌓아 올린다. 자, 이거 내용일치 문제 2번에 있었죠. 근데 단면이 사다리꼴이 되도록 목조 가설틀을 세운 게 아니라 요 사다리꼴은 장대석에서 나온 거였죠. 자, 그러니까 요게 2번이 틀린 내용이었네요. 자, 우리 일치하는 거 골라야 되니까 계속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모나고 단단한 돌들이 모여 반원형의 구조물로 탈바꿈함으로써 부드러운 곡성미를 형성한다. 또한 홍해석들은 서로를 단단하게 지지해주기 때문에 특별한 접착물질로 돌과 돌을 이어붙이지 않았대요. 자, 접착물질이 있었던 거 우리 3번에 이어붙여서라고 나왔죠? 틀렸네요. 자, 승성교는 이러한 홍해와 더불어 승성교 얘기입니다. 홍해 좌우와 일부 주위에 막도를 쌓아올라 석축을 세웠는데 이로써 승성교는 온전한 다리 현상을 가질 수 있게 됐고 사람이 다릴 수 있는 길의 일부가 된다. 층의 구분 없이 무질서하게 쌓은 듯 보이는 석축은 잘 다듬어진 홍해와 대비가 되면서 변화 있는 조화미를 이룬다. 이게 바로 내용일치 문제의 4번에 나온 거죠. 그죠? 자, 그러니까 4번 내용 일치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기억에 들어갈 한번 접속어를 보도록 할게요. 그 앞문장부터 보겠습니다. 자, 아래쪽에서 멀찌감치 승성교를 바라보자 계곡 위에 있는 강선루와 산자락이 승선교 홍해의 반원을 통해 초점화되어 보인다. 자, 이렇게 멀리서 바라보는 거고요. 녹음이 우거지고 물이 많은 계절에서는 다리에 홍해가 잔잔하게 흐르는 물 위에 비친 홍해 그림자와 이어져 원 모양을 이루고 수면에 비친다. 자, 이거 역시 그 주변 풍경 아름다운 모습을 앞문장도 뒷문장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뒤 다 연결되는 순접의 접속어가 들어가야 되겠죠. 자, 접속어 중에서 1, 2, 3, 4 순접이 어딨나 추가될 게 어딨나 봤더니 또한 앞 내용 그대로 연결을 하는 거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니은으로 넘어갈게요. 자연의 소박하고 조화로운 미감입니다. 자연의 아름다움, 같이 어우러지는 아름다움이겠죠? 자, 한자성어 한자 1번을 보시면은요. 자, 무릉도원입니다. 무릉도원. 우리 이상향이라는 거 알죠? 복숭아 도자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일장춘몽. 자, 한바탕 봄 꿈이에요. 헛된 꿈. 자, 세 번째는 연하고질입니다. 고질은요, 고질병 들어보셨죠? 고칠 수 없는 오래된 병이에요. 자, 연하는 전부 다 자연물입니다. 그래서 자연을 너무 사랑해서 고질병이 되었다. 자연을 사랑하는 자연의 아름다움. 이게 바로 연하고질이겠죠? 자, 가장 가깝습니다. 4번 하기에 봤더니 이거는 강구연월입니다. 강구연월은요, 이게 뭐 강령하십니까? 할 때 강자예요. 그래서 태평성대를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평안한 상태. 그러니까 여기선 자연의 아름다움이니까 당연히 3번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림도 있네요. 자, 이 그림도 있는데 이거 역시 문제 3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일치 문제, 그 다음에 기억에 들어갈 단어 문제, 그 다음에는 감각과 관련된 어휘예요. 자, 독특한 문제죠. 그럼 내용일치 문제의 키워드 보도록 할게요. 1번에 17세기 정무라에는 후원자들의 미적 성향이 반영되지 못했다. 17세기 정무라 후원자예죠. 자, 루이 보쟁입니다. 두 번째, 비평을 받았다. 요 정도 체크하면 되고 3번은 17세기 정무라를 제대로 감상하기 위해선 도상적 관례에 의한 해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도상적 관례 체크하시면 되겠죠? 도상적이라고 하는 건 뭐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17세기 정무라는 일상적이고 현실적인 소재를 다루었기 때문에 작품에 대한 해석이 어렵지 않았다. 자, 일상적이고 현실적 소재 뭐 이 정도 보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한번 정무라에 대한 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세기 네덜란드의 경제가 급성장하고 부가 축적됨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시민계급은 이전의 귀족과 성직자들이 즐기던 역사화나 종교와는 달리 자신들에게 친근한 주제와 형식의 그림을 선호하게 되었다. 이런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취향에 따라 정무라가 나왔고요. 이런 그림 후원자들의 물질에 대한 태도를 반영했다. 바로 시민계급의 후원, 이 사람들이 후원자겠죠? 그러니까 요거 내용일치 문제의 1번, 바로 이들의 성향을 반영을 했다. 나왔으니까 1번은 틀렸네요. 화가들은 다양한 사물을 통해 물질적 풍요와 욕망을 그려냈고 동시에 그들은 사물을 통해 부와 화려함을 경계하는 기독교적 윤리관을 암시했다. 자, 루이 보쟁 예를 들어 나왔습니다. 체스판이 있는 정물에서 테이블 위로 뭐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자, 이런 뭐 보이는 거 줄줄줄 나열이 되어 있고요. A 부분 볼게요. 이처럼 보쟁은 섬세한 빛의 처리를 통해 물건들이 손으로 만져지는 듯한 질감과 함께 시각적 아름다움을 부여했다. 자, 그럼 A와 관련된 세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손으로 만지는 촉각과 시각적 아름다움, 촉각, 시각 둘 나와야 되겠죠? 자, 보기 봤더니 꺼끌꺼끌 촉각이고요. 기웃기웃 이렇게 보는 모습이죠. 시각, 바로 1번이겠네요. 자, 확인해 볼게요. 2번은 물컹물컹 촉각이고요. 물씬물씬은 냄새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후각이고요. 자, 낭창낭창은요, 어떤 게 흔들리는 모양, 이런 거를 낭창낭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시각이고요. 새콤매콤은 미각이니까 틀렸고요. 바삭바삭은 청각이고요. 그죠? 그러니까 틀렸죠? 그래서 1번, 네, 이렇게 골랐고요. 자, 3단락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이 그림의 부제가 암시하듯 그림 속의 사물들은 각각 인간의 오감을 상징한다. 당시 많은 화가들이 따섰던 도상적 관례에 의거하면, 자, 그러니까 이 도상적 관례에 의한 해석 미리 3단락에서 하고 있었죠. 그거 내용일치 문제에 3번 바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체크하고요.
자, 이렇게 다양한 도상적인 설명을 3단락에 집어넣고요. 4단락 넘어가시면 이와 같은 사물의 의미에도 불구하고, 자, 이와 같은이라는 건 앞단락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앞단락 쓱 봤더니 전부 다 뭡니까? 이것은 이런 걸 상징하고, 이런 건 이런 걸 상징하고, 이런 건 이런 걸 상징하고 나타낸다. 즉, 다양한 의미,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이런 감각도 상징을 하고요. 뭐 그리스도니, 탐욕이니, 악덕이니 이런 인간의 감정들도 네, 집어넣었죠. 그러니까 이런 거, 자, 한번 문제를 볼게요. 기억에 들어갈 말. 다의적이라는 게 여러 가지 뜻을 가진이라는 의미겠죠. 뭐 감정은 이게 해석이라고 하는 게 감정에 따른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주관적인 것도 자기 생각에 따른 거죠. 추상적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고 느낄 수 없는 머릿속에만 있는 것들을 가지고 추상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 작품의 하나하나의 구성 요소들을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한 거니까요. 다의적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우리는 문제 세 문제 끝까지 읽지 않아도 다 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네, 본문의 주제. 자, 주제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요, 중심 문장 찾으신 다음에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결론 단락을 찾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기억에 들어갈 접속어, 내용 일치 문제가 역시 들어가 있네요. 자, 내용 일치 문제 키워드를 보시면 창조 산업에는 디자인, 공연 예술, 그러니까 창조 산업 부분에서 찾으면 될 것 같고요. 창조 도시는 자, 창조 도시에서 찾으면 될 거고요. 창조성의 근본 동력이 마련되어야 창조 환경이 갖추어진다. 자, 동력과 환경의 문제고요. 개인의 자질, 의지와 리더십은 창조 환경의 요소에 해당한다. 이것도 창조 환경에서 찾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지문 읽어볼게요. 최근 들어 도시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새로운 전략이 하나로 창조도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창조도시는 창조적 인재들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춘 도시이다. 즉 창조도시는 인재들을 위한 문화 및 거주 환경의 창조성이 풍부하며 혁신적이고 유연한 경제 시스템을 구비하고 있는 도시인 것이다. 자, 창조도시에 대한 설명 우리 내용일치 문제에 2번에 있었죠. 인재들을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요소를 구비했다. 자, 2번 내용일치 하고요. 창조도시의 주요 동력을 창조산업으로 볼 것인가 계층으로 볼 것이에 대한 여러 가지 엇갈리고 있다. 그래서 이 단락은 창조산업을 중시하는 관점에서는 이라고 나왔죠. 창조산업이 도시의 인적,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다양성을 불어넣음으로써 도시의 재구조화를 가져오고 나아가 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한다고 주장한다. 창의적 기술과 재능을 소득과 고용의 원천으로 삼는 창조산업의 예로는 광고, 디자인, 출판, 공연, 예술, 컴퓨터 게임 요거 우리 내용일치 문제 1번에 있었던 거죠. 이것도 내용일치하니까 넘어가고요. 자, 이번엔 창조 계층을 중시하는 관점입니다. 자, 창조 계층을 중시하는 관점에서는 개인의 창의력으로 부가가치를 창조하는 창조 계층이 모여 인재 네트워크인 창조 자본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서 자생력을 갖게 된다고 해서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 나왔습니다. 자, 다음 4단락 봤더니 창조성의 근본 동력을 무엇으로 보든 한 도시가 창조도시로 성장하려면 창조 산업과 창조 계층을 유인하는 창조 환경이 먼저 마련되어야 된다. 자, 창조 환경과의 관계 우리 내용일치 3번에 뭐라고 그랬죠? 근본 동력이 마련되어야 창조 환경이 갖추어진다. 근데 여기 지문에서는 환경이 먼저 되어야 나머지를 근본 동력으로 삼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요 3번이 틀렸구나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창조도시에 대한 논의를 주도한 랜드리는 창조성이 도시의 유전자 코드로 바뀌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환경 요소들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개인의 자질, 의지와 리더십, 다양한 재능. 요거는 내용일치 4번에 나온 거니까. 자, 그래서 마지막 단락에 기억 볼게요. 창조도시는 하루아침에 인위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으며 추진 과정에서 위험이 수반되기도 한다. 창조산업에 산 출물은 그것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와 가치 평가를 예측하기 어렵다. 그리고 창조계층의 창의력은 표준화되기 어렵고 노동력은 대체하기 쉽지 않다. 자, 계속 어렵다 같은 이야기 순접으로 받고 있습니다. 자, 순접과 관련된 접속어 봤더니 또한이 보이네요. 그죠?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 마지막 문장 따라서 창조도시를 만들기 위해선 도시 고유의 특성을 면밀히 고찰하여 창조산업, 계층, 환경 등의 역동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 밝혀낼 필요가 있다. 자, 전체적으로 보면은 창조도시는 이러이러한 것이다. 그 중에서 창조산업을 중시하는 관점, 창조계층을 중시하는 관점, 환경을 먼저 마련해야 되는 관점이요.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서 따라서 각각의 특성을 고려해서 조건을 밝혀내자 이겁니다. 그럼 마지막 단락에 따라서가 결론 문장 되겠네요. 그것과 관련된 거 봤더니 주제 4번이 바로 개념 1단락 나왔고 선행 요건 2, 3, 4단락에서 나온 거겠죠? 자, 이번에는 두 문제가 연결이 됐습니다. 주제와 기억이네요. 자, 그럼 이건 간단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임금 피크제는 일정 나이가 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자, 선진국에서는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하고 있다. 이 정도가 끝입니다. 구체적으로 읽을 필요 없어요. 이런 구체화 부분은. 자, 이 단락 봤더니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면은 이런 게 좋고 이런 게 좋고 장점이 있다. 자, 이 단락은 장점입니다. 다음 단락 넘어가요. 반면 임금을 줄이기 위한 기업의 편법적인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 반면이 나왔으면 단점이겠구나. 그래서 요렇게 단점들이 있고요. 자, 결과적으로 라고 하는 거는 이런 결론의 접근 한번 봐주겠습니다.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제적으로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은 국가 재정을 파탄내는 일이 될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얘는 반대편에 손을 들어줬네요. 그러면 주제를 보시면 임금 피크제 설명했죠? 장점 나오고 단점 나왔죠? 그러니까 요게 전부 다 들어갈 수 있는 1번이 주제로 정확하겠고요. 자, 기억의 의미, 이게요, 요거 해결하기 위해서 아예 국가 재정 자체를 파탄내버린다. 작은 거를 위해서 큰 게 희생된다라는 얘기니까요. 자, 사또가 떠난 뒤에 나팔분다라는 건 제때 하지 못하고 있는 거고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이건 어떻게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만난다는 거죠.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운다. 이게 바로 작은 것을 고치려다가 큰 일을 망쳐버리는 어리석음입니다. 3번이 답이겠죠. 노루를 친 몽둥이를 3년 우린다라는 건요. 조금이라도 이용 가치가 있으면 두고두고 이용한다 뭐 이런 거예요. 자, 이번에는 언어와 관련된 두 문제가 연결되겠습니다. 내용일치 문제, 중심 내용. 그러니까 이것도 쓱 보면 될 거예요. 자, 내용일치 문제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요. 한 공동체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토착 언어의 사용은 결속력을 가져온다. 자, 토착 언어가 결속력이고요. 이번에 한 집단의 언어가 소멸한다는 것은 새로운 문화의 도래, 그러니까 언어 소멸은 문화의 도래 체크하시면 되겠고. 자, 3번에 토착어로 된 교육자료 등은 언어 소멸을 막는데 일조한다. 교육자료고요. 네 번째는 언어의 소멸 가능성은 사용 인구수와는 관련이 없다. 인구수 관련성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1단락부터 보겠습니다. 언어는 배우는 아이들이 있어야 지속된다. 그러므로 성인들만 사용하는 언어가 있다면 그 언어의 운명은 어느 정도 정해진 셈이다. 언어학자들은 이런 방식으로 추론하여 인류 역사에 드리워진 비극에 대해 연구한다. 한 언어학자는 이 언어에 대한 비극이라고 하는 건 앞 문장을 우리 확인해 봤을 때 더 이상 쓰지 않는 언어들이 많아져서 언어의 위기죠. 사라질 위기. 자, 나머지는 그거의 예시 퍼센트 증거를 대고 있는 거니까 굳이 읽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줄만 살짝 봤더니 세계 언어 수의 90%에 달하는 그 밖의 언어는 21세기 끝나기 전에 소멸할지도 모른다. 이게 바로 이 언어의 인류 역사에 드리워진 비극이라는 거죠. 언어의 비극. 자, 2단락 넘어가면요. 이처럼 언어가 대규모로 소멸하는 원인은 중첩적이다. 토착 언어 사용자들의 거주지가 파괴되고 종종 말살과 동화 교육이 이루어지며 사용 인구가 감소하는 것 외에 원인 중에 하나 인구 감소 나왔죠. 근데 내용일치 4번에 인구와는 관련이 없다 했으니까 4번은 틀렸어요. 그 다음에 문화적 신경가스라고 불리는 전자매체가 확산되는 것도 원인이 된다. 물론 우리는 소멸을 강조하는 사회적 정치적 움직임들을 중단시키는 한편 토착어로 된 교육자료나 문학작품, 이게 교육자료 얘기 있었죠?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 바로 교육자료가 막을 수 있다. 내용일치의 3번에 해당하는 거 똑같이 나왔으니까 3번이 맞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보시면 물론 우리는 소멸을 강요하는 사회 정치적 움직임을 중단시키는 한편 토착어로 된 교육자료 여기 읽었죠, 그죠? 그래서 20세기 히브리어처럼 지속적으로 공식어로 사용할 의지만 있다면 언어를 부활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합리적으로 보자면 우리가 지구상의 모든 동식물 종을 보존할 수 없는 것처럼 모든 언어를 보존할 수는 없으며 어쩌면 그래서는 안 되는지도 모른다. 여기엔 도덕적이고 현실적인 문제가 얽혀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요. 자, 질문 나왔습니다. 이 질문이 뭐냐면 우리가 이런 토착 언어를 유지하도록 강요할 수 있겠는가? 그죠? 할 수 없다죠. 또한 한 공동체 내에서 이질적인 언어가 사용되면 사람들 사이에 심각한 분열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있더라도 전 세계 언어의 50% 이상이 빈사 상태에 있다면 이를 그저 바라볼 수만은 없다. 자, 문제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즉 앞에서 이렇게 없어지고 있는 위험성을 제기를 하고요. 이런 게 자연스러운 걸지를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이거는 50% 이상이 빈사 상태에 있다면 이거는 우리가 그저 바라볼 수 없다. 뭔가 바꿔야 된다. 이게 바로 핵심 내용이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 단락에 한번 쓱 봤더니 왜 언어에 관심을 가져야 하냐? 다양성은 인류가 지닌 언어 능력의 범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면 주제 중심 내용 다 나왔죠. 이런 소멸해 가고 있는 언어가 이렇게 많으니 우린 여기에 관심을 갖자. 비슷한 내용 찾았더니 3번의 중심 내용 바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지문이 좀 길고요. 두 문제입니다. 내용일치와 기억부터 디귿의 예로 적절한 거네요. 자, 내용일치의 키워드를 한번 밑줄을 쳐보면 1번에 먼저 발생한 사건이라고 반드시 나중에 발생한 것의 원인이 되지는 않는다. 바로 순서 사건의 원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사건들 간의 그릇된 관계 해석으로 야기되는 오류에 놓이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자, 그래서 그릇된 해석으로 오류를 경계하자. 세 번째는 두 변수가 인과관계에 놓여 있으면 상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 두 변수 사이에 연관성이 명확하지는 않다. 두 변수의 인과관계, 상관관계에 대한 그 설명입니다. 네 번째, 두 변수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해서 인과관계가 있는 건 아니다. 자, 이거 역시 상관관계와 인과관계의 특징에서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억부터 디귿을 보면서 내용일치 문제도 보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A가 증가할 때 B가 증가하거나 A가 증가할 때 B가 감소하는 것 같이 변수의 변화가 함께 나타나는 빈도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값을 보일 때 상관관계가 있다고 한다. 자, 예를 들어는 의미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그래서 상관관계에 대한 소재 나왔습니다. 상관관계가 있는 A, B 중 하나가 원인이고 다른 것이 그에 따른 결과가 되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한다. 상관관계는 변수들의 사이가 밀접하다는 것만 나타내며 인과관계가 성립하는지는 말해주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자, 근데 내용일치 문제 3번에 뭐라고 그랬죠? 인과관계에 놓여 있으면 상관관계도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연관성이 명확하지 않다고 나와 있죠?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그죠? 여기서는 밀접하다는 것만을 나타내며 인과관계가 성립하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여기 상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연관성 얘기가 바로 틀린 내용이 되겠죠. 두 개의 변수들이 통계적으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만 우연일 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렇게 종종 상관관계가 인과관계를 나타낸다고 착각한다. 자, 요거 역시 4번에 나오는 거죠. 상관관계 있다고 무조건 인과관계 있는 건 아니다. 그죠? 4번은 일치하는 내용이에요. 그죠? 3번에 우선 틀린 거 우린 이미 골랐으니까요. 자, 그중 첫 번째 경우가 A가 일어난 다음에 B가 일어난다고 해서 A가 B의 원인이라고 결론 짓는 것이다. 자, 그거는 바로 우리 내용일치 문제의 1번에 맞지 않는 이야기가 되지는 않는다로 해석할 수 있는 예시고요. 우리 기억 문제를 한번 보시면 어른을 보고도 인사를 하지 않는 거 보니 영수는 버릇없는 학생이 분명해. 이거는 한 부분만 보고 다 그 사람을 평가해버리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상관관계에 관련 있는 오류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니은을 볼까요? A와 B라는 두 사건의 원인이 되는 C라는 변수를 고려하지 않고 A나 B를 다른 하나의 원인으로 보는 것이다. 다른 원인을 배제한 거죠. 자, 니은 봤더니요. 너는 축구를 싫어하는 것을 보니 싫어하지 않는 것을 보니 축구를 좋아하는구나. 자, 싫어하지 않으면 무조건 좋아한대요. 이거 아니면 저거 흑백 논리에 해당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건 기억이죠. 그죠? 기억에 이것도 흑백 논리인데 이거는 흑백 논리와 관련이 없으니까 2번도 틀렸고요. 자, 니은과 관련된 거는 3번이네요. 닭이 울고 난 후에 해가 뜨는 것을 보니 닭이 울면 아침이 오는군. 자, 이게 바로 기억의 예가 되는 거죠. 이거는 선후관계에 대한 잘못된 예니까 니은이 아닌 기억입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한번 읽어볼게요. 두 변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더라도 원인과 결과를 바꾸어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자, 디귿 봤더니 농구 선수들이 키가 큰 걸 보아 농구 선수가 되면 키가 크겠군. 사실은 키가 크기 때문에 농구 선수가 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순서 앞뒤를 바꿔 생각한 바로 디귿의 예로 적절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 문제씩이 있네요. 내용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자, 보기 봤더니 1번에 기약 이전의 음악에는 가사가 있었다. 자, 기약 이전의 가사고요. 2번에 바로크 시대입니다. 바로크 시대 음악은 정서론과 음역론을 끌어들였다는 거. 자, 3번에 정서론과 음역론은 성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번에 음역론에 따르면 빠르다는 내용이 있으면 가락도 빨라진다. 가사와 내용에 관련된 이야기죠. 가사와 형식. 자, 그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양 음악에서 기악은 르네상스 말기 탄생했지만 바로크 시대에 이르면 악기의 발달과 함께 다양한 장르를 형성하며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게 된다. 하지만 가사가 있는 성악에 익숙해져 있던 사람들에게 기악은 내용 없는 공허한 울림에 지나지 않았다. 자, 이게 바로 1번에 대한 거. 그전엔 가사가 있었기 때문에 기악 음악에서는 가사가 없어서 사람들이 공허하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런 비난을 면하기 위해 기악은 일정한 의미를 가져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바로크 시대 음악가들은 이러한 과제에 대한 실마리를 정서론과 음역론에서 찾으려 했다. 이게 바로 2번에 요걸 끌어들인 얘기고요.
요 두 이론은 본래 성악음악을 배경으로 태동하였으나, 자, 3번이 틀린 게 여기서 드러나죠? 성악음악에 적용되지 않는 이론이라고 3번 나왔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시작을 한 겁니다. 자, 4번 어디 있는지 확인을 하면요. 3단락의 첫 번째 나와요. 음영론에서 가사의 의미에 따라 적합한 음영을 표현 수단으로 삼는데, 이게 바로 가사가 빠르다라고 하면 진짜로 빨라지는 이런 게 바로 음형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유추할 수 없는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선달을 보시면 기본적인 사회 원리는 사회를 도덕, 물리, 기술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기본적인 사회 원리고요. 역할. 개인의 권리가 침해당한다는 것은 기본적 사회 원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권리 침해예요. 세 번째, 이성적 판단에 의한 행동이 사회 원리에 따라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는 개인의 권리 침해에 해당한다. 자, 이건 이성적 판단에 의한 행동 얘기고요. 네 번째, 결과적으로 물리적 힘이나 이성적 수단을 사용하는 목적은 다른 사람의 의지나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이다. 물리적 힘, 이성적 수단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인간은 누구나 건전하고 생산적인 사회에서 타인과 함께 평화롭게 살아가길 원한다. 도덕적이고 문명화된 사회를 가능하게 하는 기본적인 사회 원리를 수용할 경우에만 인간은 생산적인 사회에서 평화롭게 살 수 있다. 자, 여기 나오죠. 도덕적, 물리적, 기술적 1번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서 이렇게 설명을 했네요. 기본적인 사회 원리를 수용한다면 개인의 권리는 침해당하지 않는다. 자, 이게 바로 2번의 내용을 조금 바꿔놓은 거죠. 권리가 반대로 침해당하는 거는 기본적인 사회 원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회니까요. 네, 똑같은 얘기고요. 인간의 본성에 의해 요구되는 인간 생존의 기본 조건, 즉 생각의 자유와 자신의 이성적 판단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개인의 권리는 침해당한다. 자, 요거는 3번 내용을 봐야 되겠네요. 이성적 판단에 따른 얘기니까요. 행동이 사회 원리에 따라 인정되지 않는다면 개인의 권리 침해에 해당한다. 자, 비슷한 단어들이 많이 보이긴 하지만 의미상 구성을 한다면 다릅니다. 자, 이성적 판단에 의한 행동이 어떤 거예요? 행동할 수 있는 자유가 억제되지 않으면이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성적 판단에 의한 행동이 사회 원리에 따른 인정, 다시 앞 얘기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교묘히 잘못된 내용을 섞어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자, 물리적 힘의 사용이 허용되는 경우에만 개인의 권리는 침해당한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삶을 빼앗거나 그 사람 의지에 반하는 것을 강요하기 위해서 물리적 수단을 사용하고요. 이성적인 수단인 토론이나 설득 역시 사람의 의견이나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만 권리는 침해당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4번의 물리적 힘, 이성적 수단 전부 다 포함을 시키는 거죠. 자, 다음은 유추할 수 있는 거, 자, 똑같은 식으로 풀어볼게요. 자, 1번을 보시면 L2 집단은 에런 랑그를 공유하지 못하면 전혀 의사소통을 할 수 없다. 바로 L2와 에런의 의사소통이고요. 2번은 L2 학습자의 오류는 중간 언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오류가 중간 언어의 존재를 알려주고요. 3번에 동일한 L2를 배우는 학습자는 결국 랑그가 같아져 가능하다. 랑그가 같아진다는 얘기. 네 번째는 중간 언어는 모국어나 제2언어와 아무 관계없는 언어로 의사소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관계없음이죠. 자, 그러면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회가 발전하면서 제2언어로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주변에 쉽게 만난다. 태어나서 처음 스카 언어를 L1 습득 후 배우는 언어를 L2라 할 때 그들에게 한국어는 L2가 되겠죠. L2를 배우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L1도 L2도 아니면서 부분적으로 둘 다 가지고 있는 언어를 중간 언어라고 한다. 중간 언어 체계는 L2에 비해 단순하며 L2를 목표로 발달해 간다.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어가 L1인 사람과 L2인 사람은 동일한 랑그를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장애를 받는 경우가 많다. 랑그란 동일 언어 공동체 구성원의 머릿속에 내재되어 있는 언어 규칙의 총체를 이룬다. 한 언어 내에 서로 다른 방언하자들이 의사소통에 특별히 장애를 받지 않는 이유는 동일한 랑그를 공유하기 때문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1번에 랑그를 공유하지 못하면 전혀 의사소통을 할 수 없다. 아니죠. 불완전하게나마 그저 의사소통에 특별히 장애를 받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중간 언어는 L2를 목표로 발달하는 과정에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학습자마다 개별적이고 그래서 하나의 동일한 랑그를 가진 L2 학습자 집단을 상정할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자, 랑그가 같아진다라는 3번 내용, 그죠? 틀린 내용이죠. L1이 다르더라도 L2 배우는 학습자 간에는 불완전하게나마 의사소통이 가능한데, 자, 그러니까 요거는 1번에서도 틀렸고 4번에서도 그죠? 의사소통 불가능하다고 얘기 나온 거, 그죠?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나온 거, 그죠? 틀린 내용이겠죠? 자, L2 학습자는 오류를 생성하기 마련이다. 과거의 오류를 성공적인 L2 습득을 위해서 나타나지 말아야 하는 것으로 간주했지만 이
오류를 언어 발달의 자연스러운 신호로 보는 것처럼 지금은 L2 학습자의 오류도 같은 관점으로 이렇게 해석을 한답니다. 자, 그러면서 L1이나 L2의 어느 규칙으로도 설명되지 않는 부분, L2 학습자의 중간 언어 규칙에 의해 생성된 것으로 중간 언어가 실제한다는 증거가 된다. 바로 오류가 중간 언어의 실제의 증거가 된다라는 2번 내용이 바로 유추할 수 있는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유추문제의 긴 지문 한번 읽어봤는데요. 빠르게 읽을 수 있으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하지만 빠르게 읽지 못하시는 분들도 우리 지금 풀었던 이런 내용 가지고 먼저 보기에서 키워드를 찾고 이것들에 관련된 거를 거꾸로 문제에서 찾아나가는 훈련 하시면 공부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